힐릴 60년 9월 3일 새벽, 갈릴리 지방의 먼지 낀 평원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세상은 뒤집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역사상 가장 무적으로 여겨지던 군대가 무릎 꿇게 될 줄은. 몽골 제국,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흐르던 그 이름, 징기스칸이 세운 제국, 유럽의 절반을 짓밟고 중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불태우고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든 그 군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멈출 이유도 멈출 방법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 팔레스타인의 작은 샘 근처에서 이름도 생소한 아인 잘루트라는 곳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다. 몽골 군단이 패배했다. 완전히, 철저히, 되돌릴 수 없이. 그리고 세계는 그 순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생한 전략에 관한 이야기다. 숫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이나 화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순간에 관한 이야기다. 진짜 무기는 땅이었다. 날씨였다. 기만이었다. 그리고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였다. 바로 절박함이었다. 몽골군은 그날 아침 자신들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들은 늘 그랬듯 승리를 확신했다. 왜 의심했겠는가?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패배한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게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너무 늦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게. 그들이 마주한 건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다. 13세기 초반, 세계는 분열되어 있었다. 유럽은 십자군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중동은 아바스 칼리프국의 느슨한 지배 아래 여러 왕조로 나뉘어 있었다. 중국은 송나라와 금나라로 갈라져 있었고 중앙아시아는 무수한 부족과 도시국가들이 경쟁하고 있었다. 그때 몽골 초원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태무진. 나중에 징기스칸이라 불리게 될 그 사람. 그는 흩어진 유목 부족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목표를 주었다. 세계 정복.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목민들, 초원의 야만인들,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곧 세계는 깨달았다. 너무 늦게 몽골군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혁신적인 전쟁 기계였다. 그들의 전술은 간단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빠르게 움직여라. 적을 분산시켜라. 혼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자비를 보이지 마라. 1221년 몽골은 금나라를 공격했다. 거대한 성벽, 수십만의 군대, 천년의 문명.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1025년 베이징이 함락되었다. 1229년 징기스칸은 서쪽으로 눈을 돌렸다. 호라즘 제국. 당시 중앙아시아의 강자였던 그 나라는 1221년까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헤라트. 빛나던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로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몽골이 온다는 소문만으로도 도시들이 항복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으니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몽골의 전략은 공포였다. 그들은 일부러 잔인했다. 한 도시를 완전히 학살하면 다음 도시는 항복했다. 효율적이었다. 냉혹했다. 그리고 효과적이었다. 1227년 징기스칸이 죽었다. 하지만 제국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정복을 이어갔다. 1207년 몽골군은 러시아를 침략했다. 3년 만에 러시아 공국들은 무너졌다. 1281년 그들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짓밟았다. 유럽은 공포에 떨었다. 몽골이 계속 서쪽으로 온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1258년 몽골군은 바그다드에 도착했다. 500년간 이슬람 세계의 상징이었던 아바스 칼리프국의 수도, 문화의 중심지, 지식의 보고. 몽골의 지휘관 훌라국하는 칼리프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칼리프는 거부했다. 큰 실수였다. 1258년 2월 몽골군이 도시로 진입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역사가들은 20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한다. 티그리스 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책들이 불태워지고 강에 던져져서 물이 검게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그다드의 함락은 단순한 도시의 파괴가 아니었다. 그건 시대의 종말이었다. 그리고 이제 몽골군은 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훌라국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왜 멈추겠는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었으니까. 그는 사절을 보냈다.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국에게. 메시지는 간단했다. 항복하거나 바그다드처럼 되거나.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맘루크들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으니까. 그들은 단순한 왕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노예 전사들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노예였던 전사들이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노예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지만 맘루크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했다. 어린 나이에 사들인 노예들을 전문 전사로 훈련시켰다. 완벽한 기병으로, 완벽한 궁수로,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심을 심어주었다. 가족도 부족도 고향도 없는 그들에게 군대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시무시하게 강했다. 1150년 맘루크들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권력을 잡았다. 노예들이 왕이 된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1260년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몽골 제국. 세상을 정복한 그 군대가 이제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당시 맘루크 술탄국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쿠투즈였다. 그는 비교적 최근에 권력을 잡았다. 전임 술탄을 제거하고 스스로 술탄이 된 것이다. 냉혹한 방법이었지만 냉혹한 시대였다. 쿠투즈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몽골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그리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집트도 바그다드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훌라구 칸의 사절들이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만했다. 왜 아니겠는가? 그들 뒤에는 무적의 군대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쿠투즈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너희 술탄에게 말한다. 우리 몽골의 힘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저항은 무의미하다.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저항하면 너희 도시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쿠투즈는 사절들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했다. 모두. 이건 선전포고였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절을 죽이는 건 전쟁을 의미했다. 그것도 자비 없는 전쟁을. 하지만 쿠투즈는 계산했다. 항복해도 몽골이 자비를 베풀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바그다드의 칼리프도 협상을 시도했다. 소용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았다. 최소한 죽더라도 무릎 꿇지 않고 죽는 것이. 하지만 쿠투즈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바이바르스가 있었다. 장군이자 전략가. 그리고 나중에 술탄이 될 남자. 바이바르스는 쿠투즈와 다른 사람이었다. 쿠투즈가 정치가였다면 바이바르스는 전사였다. 그는 전장에서 자랐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는 몽골과 싸워본 경험이 있었다. 얼마 전 시리아에서 그는 소규모 교전에 참여했었다. 패배했다. 하지만 배웠다. 몽골군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하게도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몽골군의 강점은 명확했다. 기동성. 그들의 기병대는 세상에서 가장 빨랐다. 그들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다. 적이 준비하기 전에 나타나고 적이 반응하기 전에 사라졌다. 궁술. 몽골 전사들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데 전문가였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다. 그들은 달리면서 후퇴하면서도 정확하게 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 몽골군은 상황에 맞춰 변화했다. 적이 강하면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했다. 적이 흩어지면 포위했다. 그들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승리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바이바르스는 알아차렸다. 약점도 있다는 것을. 몽골군은 넓은 공간을 좋아했다. 그들의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평원을, 좁은 공간, 산악 지형, 숲 같은 곳에서는 그들의 이점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장기전을 싫어했다. 빠른 승리에 익숙했다. 오래 끌면 사기가 떨어졌다. 또한 그들은 과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패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위험했다. 자만은 실수를 낳으니까. 쿠투즈와 바이바르스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맞서 싸울 수는 없었다. 병력 수에서 밀렸다. 몽골군은 수만 명이었다. 맘루크는 기껏해야 2만 명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 정면 승부는 자살 행위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함정 유인, 그리고 지형의 활용. 그들은 몽골군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넓은 평원이 아니라 맘루크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야 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몽골군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1160년 초 훌라구 칸의 군대는 시리아에 있었다. 알레포를 점령했고 다마스쿠스를 위협하고 있었다. 지역의 지배자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항복했고 어떤 이들은 도망쳤다. 몽골의 진격은 멈출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훌라구 칸이 떠났다. 몽골 제국의 대칸 문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후계자 문제가 발생했다. 훌라구는 정치적인 이유로 몽골 본토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군대의 대부분을 데리고 갔다.
시리아에는 일부 병력만 남겼다. 지휘관은 키트부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던 몽골 장군. 유능한 지휘관이었지만 이제 그는 훨씬 적은 병력으로 정복을 계속해야 했다. 쿠투즈는 이 소식을 들었다. 기회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유일한 기회. 훌라구가 돌아오기 전에 키트부카의 군대를 격파해야 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몽골의 서진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만약 실패한다면 글쎄,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항복해도 죽고 싸워도 죽는다면 차라리 싸우면서 죽는 게 나았다. 쿠투즈는 군대를 소집했다. 모든 가용한 맘루크 전사들. 이집트 전역에서 병력을 모았다. 2만 명 정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정예였다. 평생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동기가 있었다. 패배하면 가족도 나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바이바르스는 정찰대를 보냈다. 몽골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경로를 택하는지. 정보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니까. 그리고 서서히 그림이 그려졌다. 키트부카의 군대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을 거쳐 이집트로. 그들은 가자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맘루크군은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집트를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그들은 적을 자신의 영토에서 맞이하지 않기로 했다. 싸움은 밖에서 해야 했다. 두 군대는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바르스는 단순히 정면으로 돌진하지 않았다. 그는 장소를 선택하고 있었다. 어디서 싸울 것인가,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 평원에서 싸우면 몽골이 유리했다. 도시 안에서 싸우면 포위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가 원한 건 중간지대였다. 넓지만 완전히 열려있지 않은 곳. 지형지물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매복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지 않은 곳. 그리고 그는 찾았다. 아인잘루트 골리앗의 샘이라는 뜻. 아인잘루트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계곡이었다. 샘이 있어서 물을 구할 수 있었고 주변에 낮은 언덕들이 있었다. 평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굴곡이 있었고 산악지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려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바이바르스는 이곳을 전장으로 정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몽골군을 이곳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1260년 9월 초 바이바르스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전진했다. 그는 일부러 몽골 정찰대에게 발각되었다. 그리고 후퇴하는 척했다. 몽골군은 추격했다. 정확히 바이바르스가 원한 대로. 그는 천천히 계산된 속도로 후퇴했다. 너무 빠르면 몽골이 의심할 것이고 너무 느리면 포위당할 것이었다. 그는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해냈다. 몽골군은 계속 따라왔다. 그들은 맘루크군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만했다. 하지만 그게 바이바르스의 계획이었다. 키트부카는 추격을 명령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적군이 혼란에 빠져 있고 도망치고 있었다. 지금 압박하면 빠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병력을 집결시켰다. 대략 1만에서 2만 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기록마다 다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만만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맘루크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로 진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9월 3일 아침 몽골군은 아인잘루트에 도착했다. 그들은 바이바르스의 후위 부대를 보았다. 여전히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키트부카는 공격을 명령했다. 몽골 기병대가 돌진했다.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들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다. 바이바르스의 부대는 후퇴했다. 계속 후퇴했다. 몽골군은 추격했다. 그들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함정이 발동되었다. 언덕 뒤에서 맘루크의 주력 부대가 나타났다. 쿠투즈가 이끄는 2만의 군대. 그들은 숨어 있었다.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 몽골군은 갑자기 자신들이 포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에는 바이바르스의 부대가 반전해서 공격하고 있었고 양쪽과 뒤에서는 쿠투즈의 병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키트부카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건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전투였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군대를 재편성하려 했다. 방어 대형을 만들고 반격할 기회를 노렸다. 몽골군은 여전히 강력했다. 포위되었지만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전투는 치열했다. 양측 모두 필사적이었다. 맘루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몽골에게는 자존심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패배할 수 없었다. 패배란 건 몽골의 사전에 없었다.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들고 말들이 쓰러졌다.
먼지가 하늘을 가렸다. 비명과 함성이 계곡을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였다. 몽골군은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포위망을 뚫으려 했고 일부는 성공했다. 하지만 맘루크도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몽골만큼이나 잘 싸웠다. 아니, 어쩌면 그날만큼은 더 잘 싸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몽골에게 없는 것이 있었으니까. 절박함 그들은 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가족들이, 도시들이, 문명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쿠투즈는 앞장서서 싸웠다. 술탄이 직접 전선에 있었다. 이건 드문 일이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안전한 곳에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쿠투즈는 달랐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의 검이 적을 베었다. 그의 목소리가 병사들을 격려했다. 버텨라 이슬람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의 존재는 맘루크 병사들에게 힘을 주었다. 술탄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 바이바르스는 다른 방식으로 싸웠다. 그는 전략가였다. 그는 전장을 읽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에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그는 기병대를 이끌고 몽골군의 측면을 계속 공격했다. 빠르게 들이치고 물러나고 다시 들이쳤다. 몽골군은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들의 대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몽골군의 중앙이 흔들렸다. 맘루크의 집중 공격을 받아 그들의 대열이 깨졌다. 키트부카는 이를 막으려 했다. 그는 직접 병력을 이끌고 돌진했다. 용감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맘루크의 포위망은 견고했다. 몽골군은 점점 더 압박받았다. 그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그들의 대형은 붕괴되었다. 오후가 되자 몽골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질서정연하게. 하지만 곧 후퇴는 혼란으로 변했다. 병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공포가 퍼졌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몽골군이 지고 있었다. 완전히. 바이바르스는 추격을 명령했다. 도망치는 적을 놓칠 수 없었다. 맘루크 기병대가 달렸다. 그들은 후퇴하는 몽골군을 베었다. 자비는 없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 키트부카는 끝까지 싸웠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장군으로서 그는 병사들과 함께 남았다. 결국 그는 포로로 잡혔다. 그리고 처형되었다. 쿠투즈 앞에서 몽골의 장군이 무릎을 꿇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무적의 몽골이 패배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이 전투는 끝났다. 아인잘루트의 땅은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몽골군의 대부분이 죽거나 흩어졌다.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 맘루크도 큰 손실을 입었다. 수천 명이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겼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그날 밤 쿠투즈는 전장을 걸었다. 죽은 자들 사이를. 친구들도 있었고 적들도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쁨, 슬픔, 안도감, 아마도 전부였을 것이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다. 몽골은 아직 존재했다. 훌라구는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그들이 이겼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더 멀리까지. 몽골이 패배했다. 맘루크가 이겼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의심했다. 정말인가? 몽골이 진짜 졌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키트부카는 죽었다. 그의 군대는 파괴되었다. 그리고 맘루크는 승리자로 돌아왔다. 유럽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다. 십자군 국가들, 교황청, 왕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몽골이 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그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건 희망이었다. 어쩌면 몽골의 진격은 여기서 끝날지도 몰랐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아인잘루트 이후 몽골은 다시는 이집트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못했다. 그들의 서쪽 확장은 멈췄다. 맘루크가 방벽이 되었다. 하지만 승리에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쿠투즈는 오래 살지 못했다. 전투 후 몇 주 만에 그는 암살당했다. 누가 죽였는가? 바이바르스, 그의 동료, 그의 장군. 왜 권력 쿠투즈는 너무 강했다. 바이바르스는 자신이 술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쿠투즈를 제거했다. 냉혹했다. 배신이었다. 하지만 맘루크의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권력은 피로 얻어지고 피로 유지되었다. 바이바르스는 새로운 술탄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아인잘루트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몽골과의 전쟁을 계속했다. 시리아에서 그들을 몰아냈다. 십자군 국가들도 공격했다. 그는 맘루크 술탄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수십 년간 중동을 지배했다. 모두 아인잘루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진짜 비밀 병기는 무엇이었는가? 땅 부분적으로 맞다. 지형의 선택은 중요했다. 함정 그것도 맞다. 유인 전술은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진짜 비밀 병기는 다른 것이었다. 그건 결이었다. 절박함이었다. 맘루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기거나 죽거나.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항복은 옵션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 그들은 몽골보다 더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그게 차이를 만들었다. 몽골은 강했다. 숙련되었다. 경험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이겼다. 패배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맘루크를 과소평가했다. 또 하나의 쉬운 승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자만이 그들을 파괴했다. 역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아인잘루트 이전에는 몽골이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번의 전투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몽골의 팽창은 멈췄다. 이슬람 세계는 살아남았다. 유럽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만약 맘루크가 졌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몽골은 이집트를 정복했을 것이다. 북아프리카로 진출했을 것이다. 어쩌면 유럽의 남쪽까지. 세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겼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명성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전략이 힘을 이긴다. 때로는 절박함이 경험을 이긴다.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어난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원하고,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싸운다면 1960년 9월 3일 갈릴리의 작은 계곡에서 세계는 방향을 바꿨다. 몽골의 진격은 멈추었다. 맘루크는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아인잘루트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불가능을 이긴 전투로 제국을 무너뜨린 날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가장 위험한 적은 가장 강한 적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잃을 것이 없는 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싸우니까. 그들은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날 맘루크가 바로 그런 적이었다. 몽골은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큰 실수였다. 마지막 실수였다. 세기가 지났다.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졌다. 몽골 제국도 결국 분열되고 쇠퇴했다. 맘루크 술탄국도 결국 오스만에게 정복당했다. 하지만 아인잘루트의 기억은 남았다. 불가능이 현실이 된 날의 기억, 작은 군대가 거대한 제국을 이긴 날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한다. 포기하지 마라. 불가능해 보여도. 왜냐하면 때로는 아주 가끔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준비된 사람들에게 온다. 계획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쿠투즈와 바이바르스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다. 그들은 똑똑했다. 용감했다. 그리고 필사적이었다. 그 조합이 역사를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 전쟁도 없고 몽골 침략도 없고 생존의 위협도 없다. 하지만 아인잘루트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한다.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쿠투즈는 싸우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겼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물론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다. 배신당하고 암살당했다. 그가 구한 나라에 의해.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역사의 본질이다. 영웅들은 종종 비극적으로 끝난다. 하지만 그들의 업적은 남는다. 쿠투즈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가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몽골을 막았다. 그는 세계를 바꿨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맘루크가 졌다면 우리는 아인잘루트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전혀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저 몽골의 수많은 승리 중 하나로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 용기와 전략이 절망을 이긴 이야기를. 몽골 제국은 아인잘루트 이후에도 존재했다. 수십 년 더 강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무적 신화는 깨졌다. 한번 지면 다시 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게 중요했다.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힘도 약해진다. 아인잘루트는 몽골의 두려움을 깼다.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다른 나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여러 관점이 있다. 몽골의 관점에서 보면 아인잘루트는 하나의 패배일 뿐이었다. 불운한 날, 지휘관의 실수.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여전히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그건 전환점이었다. 몽골의 팽창이 멈춘 곳, 그들의 한계가 드러난 곳, 그리고 그 한계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있었다. 바이바르스는 쿠투즈를 죽인 후 40년 가까이 통치했다. 그는 유능한 술탄이었다. 냉혹했지만 효과적이었다.
그는 맘루크 국가를 강화했고 영토를 확장했고 적들을 무찔렀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항상 아인 잘루트와 연결되어 있다. 그가 한 다른 모든 일보다 사람들은 그가 몽골을 이긴 그날을 기억한다. 한 번의 전투가 평생의 업적을 정의한 것이다. 어쩌면 그게 전쟁의 본질이다. 한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수년간의 준비, 수백 번의 작은 결정들, 수천 명의 병사들의 노력, 모두가 한순간에 수렴된다. 그 순간에 승리하면 영웅이 된다. 지면 잊힌다. 아인 잘루트에서 맘루크는 그 순간을 잡았다. 그들은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진짜 비용은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진짜 비용은 죽은 사람들이다. 양쪽에서 몽골 병사들도 집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그들도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맘루크 병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싸우거나 죽거나. 그래서 그들은 싸웠다. 그리고 수천 명이 죽었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대가는 씁쓸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종종 큰 그림만 본다. 제국들, 전쟁들, 전환점들. 하지만 그 뒤에는 개인들이 있다. 이름도 모르는 병사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아인 잘루트도 없었다. 역사는 영웅들이 만들지만 그 영웅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왔다. 1960년 9월 3일 아인 잘루트. 몽골 제국과 맘루크 술탄국, 불가능한 승리, 세계를 바꾼 전투.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았다. 몽골의 무적 신화를, 맘루크의 절박함을, 쿠투즈와 바이바르스의 계획을, 함정의 실행을,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쿠투즈는 몽골 사절들을 죽였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전쟁이냐 죽음이냐 그는 싸우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비록 그 승리를 오래 누리지는 못했지만 바이바르스는 쿠투즈를 배신했지만 아인 잘루트의 승리는 그의 것이기도 했다. 그의 전략, 그의 용기, 그의 실행. 복잡한 인물이다. 영웅이자 배신자. 하지만 역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완벽한 영웅은 없다. 모두 결함이 있다. 몽골도 악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방식대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을 뿐이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특별히 잔인한 것도 아니었다. 전쟁은 원래 잔인하다. 그들은 효율적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효율성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인 잘루트에서 그들은 자신들도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쓰라린 교훈이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은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과소평가한다. 자만에 빠진다. 그리고 뜻밖의 패배를 당한다. 이 패턴은 아인 잘루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베트남 전쟁의 미국,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역사는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친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지 못한다. 아니, 배우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아인 잘루트의 진짜 교훈은 이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적이 너무 강해 보여도, 승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왜냐하면 불가능이란 없으니까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충분히 노력하면, 충분히 똑똑하면, 충분히 절박하면 어려운 것도 이룰 수 있다. 쿠투즈는 그걸 증명했다. 바이바르스는 그걸 증명했다. 맘루크 병사들은 그걸 증명했다. 그들은 역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그 업적은 7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든, 당신이 얼마나 압도당하든 기억하라. 1260년 9월 3일을, 2만 명이 제국을 무너뜨린 날을, 불가능이 현실이 된 날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끝낸다. 하지만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불가능들, 새로운 영웅들. 어쩌면 당신이 다음 영웅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의 아인 잘루트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준비하라, 계획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줬다면, 만약 아인 잘루트의 교훈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잊혀진 전투들,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 세계를 바꾼 순간들을 발굴할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인 잘루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어떤 역사적 전투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기억하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인 잘루트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만의 전투에서, 당신만의 순간에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1260년 9월 3일 몽골 제국이 무너진 날, 불가능이 현실이 된 날, 아인 잘루트 안개는 여전히 계곡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안개 속에는 비명이 있었다.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죽음이 있었다. 오스만 병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건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전쟁 나팔 소리뿐이었다. 방향을 잃은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그냥 표적일 뿐이다. 그리고 그날 오스만군은 완벽한 표적이었다. 몰다비아의 궁수들은 숨어 있었다. 언덕 위에, 나무 뒤에, 참호 안에.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쏠 수 있었다. 그들은 이 땅을 알았다. 어디에 적이 있을지, 어디로 움직일지. 화살은 안개를 뚫고 날아갔다. 정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이 그렇게 많으면 정확할 필요도 없었다. 어딘가에는 맞았다. 비명이 그걸 증명했다. 그리고 포격이 시작되었다. 작은 대포들, 은폐되어 있던 것들. 그들은 갑자기 불을 뿜었다. 오스만군은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다. 그냥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병사들이 흩어졌다. 대형이 무너졌다. 공포가 퍼졌다. 오스만의 지휘관들은 질서를 회복하려 했다. 소리쳤다.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목소리는 멀리 가지 못했다. 병사들은 지휘관을 찾지 못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찾지 못했다. 지휘체계는 붕괴되고 있었다. 군대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각자 도생이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다. 조직된 군대는 강하다. 하지만 조직을 잃으면 그냥 군중이다. 무장한 군중일 뿐이다. 그리고 그때 몰다비아 기병대가 돌격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귀신처럼. 그들은 빨랐다.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오스만군의 측면을 쳤다. 혼란을 더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다시 안개 속으로. 오스만 병사들이 반응할 때쯤 그들은 이미 없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나타났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일방적인 학살. 오스만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지만 어디로? 그들은 길을 몰랐다.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었다. 그들은 그냥 달렸다. 안개가 조금이라도 옅어 보이는 쪽으로.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같은 방향으로 갔다. 강 쪽으로. 그곳에 물이 있었으니까. 물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또 하나의 함정. 강은 얼어 있었다. 겨울이었으니까. 얼음은 두꺼워 보였다. 오스만 병사들은 건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몇십 명, 몇백 명. 얼음은 견뎠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왔다. 수천 명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그리고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뛰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서두른 게 그들을 죽였다. 얼음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 깨지는 소리. 처음에는 작았다. 하지만 점점 커졌다. 병사들은 멈춰 서려 했다. 너무 늦었다. 얼음은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균열이 생겼다.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졌다. 한꺼번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얼음물에 빠졌다. 비명이 울렸다. 하지만 짧았다. 얼음물은 즉각적이었다. 갑옷은 그들을 끌어내렸다. 그들은 수영할 수 없었다.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몇 분 만에 끝났다. 뒤에 있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 더 많은 병사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들도 도망치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그냥 밀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밀려났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얼음은 계속 깨졌다. 강은 시체로 가득 찼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몰다비아 기병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그들은 강변에 진을 쳤다. 오스만군이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는 걸 막았다. 그들을 강 쪽으로 몰았다. 더 많은 병사들이 얼음 위로 몰렸다. 더 많은 얼음이 깨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다. 이건 처형이었다. 체계적인 처형. 오스만군의 수적 우위는 이제 저주가 되었다. 병사가 많을수록 더 많이 강으로 몰렸다. 더 많이 얼음 위로 갔다. 더 많이 물에 빠졌다. 그들의 강점이 약점이 되었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 그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밀고 짓밟고 짓눌렀다. 몰다비아군은 거의 할 일이 없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됐다. 안개와 얼음과 공포가 그들의 일을 대신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곡의 모습이 드러났다. 참혹했다. 땅은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오스만 병사들 수천 명, 어떤 이들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어떤 이들은 폭격에 죽었다. 많은 이들은 그냥 얼어 죽었다. 추위와 공포에. 그리고 강은 더 끔찍했다. 얼음 사이로 시체들이 보였다. 갑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잠겨 있었다. 얼어붙어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슈테판 대공은 말을 타고 전장을 돌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만족도 없었다. 그냥 침착함만 있었다. 차가운 침착함. 그는 이것이 필요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전쟁은 필요하기다. 필요하지만 여전히 악이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부상당한 오스만 병사들을 처리하라. 자비롭게, 빠르게, 고통 없이. 그리고 도망친 자들을 추격하지 마라. 마지막 명령은 이상했다. 장군들은 의아해했다. 왜 추격하지 않는가? 적은 무너졌다. 도망치고 있다. 지금이 완전히 파괴할 기회 아닌가? 하지만 슈테판은 고개를 저었다. 충분하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겼다. 그들이 알게 하라. 그들이 돌아가서 말하게 하라. 몰다비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가치 있다. 그는 전략가였다.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보다 메시지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생존자들이 돌아가서 공포를 퍼뜨리게 하라. 그게 다음 침략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며칠 후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다. 작은 몰다비아에게. 바슬루이 전투,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의심했다. 정말인가? 오스만이? 그 오스만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오스만군은 돌아왔다. 산산조각 나서. 그들은 이야기했다. 안개에 대해, 함정에 대해, 얼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공포를 퍼뜨렸다. 헝가리 궁정에서 소식을 들었다. 왕은 기뻐했다. 몰다비아가 해냈다. 폴란드에서도 들었다. 그들은 놀랐다. 작은 슈테판이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교황청에도 소식이 전해졌다. 교황은 슈테판을 축복했다. 그리스도교의 방패라고 불렀다. 유럽 전역이 숨을 돌렸다. 오스만의 진격이 멈췄다. 적어도 당분간은. 역사가들은 나중에 바슬루이 전투를 분석했다. 그들은 교훈을 찾았다. 첫째, 준비. 슈테판은 즉흥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계획했다. 모든 것을 지형, 날씨, 타이밍. 둘째, 지형의 활용. 그는 자신의 땅을 무기로 만들었다. 안개, 강, 좁은 계곡. 모두 그의 편이었다. 셋째, 심리전. 그는 적을 속였다. 약해 보이게 했다. 도망치는 척했다. 그리고 적이 자만하게 만들었다. 넷째, 절박함. 그와 그의 병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기거나 죽거나. 그런 결의는 강력한 무기다. 바슬루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그건 성명서였다. 작은 나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제국에 맞설 수 있다고, 이기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그냥 어려울 뿐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불가능은 가능이 된다. 그리고 유럽은 이 메시지를 들었다. 그들은 배웠다. 오스만과 싸우는 방법을.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그들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대신 똑똑하게 싸워라. 지형을 이용하라. 날씨를 이용하라. 적의 자만을 이용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라. 슈테판은 선생님이 되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승리는 교과서가 되었다. 어떻게 거인을 쓰러뜨리는지에 대한. 몰다비아는 방패였다. 진짜 의미에서. 그들은 오스만의 진격을 막았다. 유럽의 나머지를 보호했다. 만약 슈테판이 졌다면 오스만은 계속 전진했을 것이다. 헝가리로, 폴란드로, 어쩌면 더 북쪽으로. 역사는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겼다. 그리고 그의 승리는 물결을 만들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퍼져나가는 물결. 그 물결은 아직도 느껴진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Description. 거대한 제국은 작은 나라에게 패배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다. 15세기 겨울 유럽의 변방에 불과했던 작은 공국 몰다비아. 수만의 병력을 거느린 오스만 제국은 이 땅을 단숨에 짓밟고 중부 유럽으로 향하는 길을 열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선 계곡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항복도 혼란도 아닌 완벽하게 준비된 침묵이었다. 이 영상에서는 1075년 바슬루이 전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제국의 패배 중 하나를 따라갑니다. 숫자도 무기도 자원도 부족했던 나라가 어떻게 최강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진짜 비밀 병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하고 몰입감 있는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음을 탐험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적으로 여겨졌던 이유, 몰다비아의 통치자 슈테판 대제가 선택한
생존 전략 숲, 안개, 얼어붙은 강이 어떻게 무기가 되었는지, 전투의 아침, 안개 속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순간들. 이 승리가 유럽 전체의 역사에 남긴 의미,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준비된 침묵이 숫자를 이겼던 순간, 한 나라가 사라지기를 거부했던 아침에 대한 기록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의 흐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깊고 조용한 역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잠들기 좋은 다큐멘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